근데 책 얘기로 돌아오면은, 책 얘기 이제 시작해보면은,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할 때 뭐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또 보면은 여러 가지 매매 기법도 나오고 하는데, 되게 돌아보면 실제로 돈을 버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한 세 가지를 이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최근에 가장 강했던 게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올해만 한 120% 올랐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그리고 올해는 뭐 엑스모빌 같은 경우도 한 60% 올랐죠. 유가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또 뭐 올란 주식들 꽤 많죠. 예, 그런 기업들만 골라서 내 포트폴리오에 딱 담고 있었으면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산 배분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예, 작년 10월 딱 트럼프랑 바이든이 대선을 하기 딱 직전에 그때 뭐 나스닥이 뭐 3%도 빠지고 하면서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럴 때 이제 ETF 아니면 S&P 500에 곱하기 2배, 나스닥에 곱하기 2배, 3배짜리를 딱 사가지고 쫙 올라왔을 때 팔고,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주식의 비중을 확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걸 잘하면서도 돈을 벌 수가 있죠. 포트폴리오와 상관없이 그냥 지수 배팅만 해가지고. 세 번째는 트레이딩으로 해서 먹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주식을 기가 막히게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1, 2, 3 중에 뭐가 제일 쉬울 것 같습니까?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그리고 세 번째는 트레이딩. 그래도 포트폴리오가 좀 더 쉽지 않을까요? 대표님은 정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예.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게 그 세 가지가 다 어려운데, 그나마 우리가 조금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전략은 첫 번째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이 자산 배분만 하더라도 우리 뭐 메리츠의 존니 대표님도 아니 그 시장이 오를지 빠질지 어떻게 알아? 대부분의 대가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산 배분은 어려운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매매. 주식의 대가들 중에 매매 기법에 대해서 아주 현란하게 적어 놓으신 분들은 누가 있죠?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워런 버핏부터 해가지고 피트 린치나 여러 주식의 대가들, 뭐 존 템플턴부터 이렇게 보면 매매를 어떻게 이렇게 해놓은 분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난이도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기 스키장 가면 이제 제일 꼭대기에 보면 다이아몬드 코스, 예, 레드 뭐 그다음에 네모짜리 있고 용평에 보면 그래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한 2개, 3개 있는 정말 무서운 코스. 그게 아마 저는 트레이딩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나는 트레이딩으로 얼마를 벌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그 다이아몬드 3개짜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타는 코스에 바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스키 시작했는데 갑자기 바로 거기 가겠습니다. 네, 말이 안 되죠. 주린이라고 하시잖아요, 스스로.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다이아몬드 3개 코스로, 네, 거기를 이제 목표로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그걸 나도 똑같이 흉내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그 굉장히 잘못된다는 거죠. 그 트레이딩은 뭐 저도 트레이딩을 조금 하고 자산 배분을 저도 하긴 하지만, 그거는 오랜 한 7, 8년 된 경험에서, 그것도 이 숏텀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단기 트레이딩. 그 다음에 약간 롱텀 트레이딩 보면 숏텀 트레이딩으로 돈 벌기는 그거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아예 숏텀 트레이딩도 거의 안 합니다. 오늘 사서 다음 주에 파는 그런 매매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 투자 들어갈 때 아까 주도주가 한 6개월 간다 했잖아요. 네. 최소한 이제 6개월 바닥에서는 못 샀더라도 한 달째, 두 달째 그때 딱 들어가서 최소한 3개월 이상 갖고 가서 이제 팔 전략으로 트레이딩을 하긴 해도 우리가 뭐 유튜브에서 뭐 완전히 이제 분봉 보면서 매매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매매는 함부로 이제 우리가 도전할 영역은 아니다. 주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돈을 잘 벌 수 있나 이 질문에서 세 번째 트레이딩 이거는 일단은 너무 어려운 영역이니까 하지 마시라는 얘기. 그다음에 자산 배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산 배분은 저는 자산 배분을 꽤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요. 작년처럼 폭락이 오잖아요. 네. 폭락이 오면 반드시 반등하거든요. 반드시 올라요. 이번에도 박정무 이번에 코로나 이게 과거 사스랑 달라. 신종플루랑 달라. 너 정신 차려. 그게 이제 우리 존 템플턴 경이 얘기했던 이번에 달라. This time is different만큼 비싼 단어는 없다고. 그래서 저는 아니 그 형님도 이 말은 아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안 달랐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그 자산 배분은 언제 하는 거냐면 그런 어떤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시장이 극도로 공포감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엄청난 박앤세일을 할 때, 그 박앤세일이 언제냐면 점포 정리 세일을 할 때, 예, 점포 정리 세일을 할 때 마이너스 80% 90% 할 때 그때 사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도 가끔 하잖아요. 점포 정리 세일을 하든지 했을 때 우리가 뭘 사야 되는지. 작년에 전무님 저도 작년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제가 산 주식은 하나도 안 올라가요. 그리고 뭐 작년에 사실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한진칼 이런 것들이 그런 주식이 되게 핫한 주식이었어요. 경영권 문쟁 뭐. 제가 책에도 그런 주식 사실까봐 제가 사면 안 될 주식이라고 해서 하나 그렇게 세 가지를 적어놨었거든요. 네네. 혹시 한진칼 같은 거 사실까봐. 이런 코로나 위기에 임직원들이 단결해가지고 위기 극복을 해야 되는데 싸우고 있으니까 그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어요. 그럼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그 이슈 때문에 주가는 또 올라와 있었어요.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 그래서 그런 기업은 사주면 안 됩니다. 막 그런 얘기까지도 이제 적어놨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포트폴리오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 포트폴리오에 집중을 하는 거는 작년처럼 유동성 장세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을 하는 차원에서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르면 그냥 지수 곱하기 2배 레버리지 같은 거 사도 된다는 거였죠. 그렇지만 올해처럼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이 달러 따먹기를 했을 때는 철저하게 이 달러를 누가 가장 많이, 누가 가장 빨리 따먹는지 그런 기업 분석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된다는 거. 그럼 포트폴리오도 쉬운 건 아니다고 했잖아요. 쉬운 건 아닙니다. 작년 하반기처럼 이런 산업재 소재, 소위 말하는 이제 경기가 돌았으면 어떤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전부 소비 관련된 제품들 보면 전부 화학 제품으로 만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소재 관련 기업들이 먼저 돌아서고 이익이 정말 많이 나올 때는 또 오히려 주가가 안 올라요. 그런 기업들의 특징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익이 많이 날 때 주가가 빠지고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퍼가 되게 높을 때 오히려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국면 실적 장세가 오기 전에는 그런 경기 민감 사이클 기업들 중에서 이제 소재라든지 산업재 이런 거를 사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HMM 같은 현대상선, HMM 같은 기업이 엄청나게 불을 뿜었었죠. 그런데 지금 아니 이익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왜 주가는 반토막 납니까? 왜냐하면 1년 지났을 때도 지금 이 이익이 나오고 있을까? 예, 그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주식은. 지금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6개월, 1년 뒤에 실적.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리오프닝 관련주. 예. 그런 주들을 사서 내 마음이 조급하지만 않으면 돼요. 네, 왜냐하면 그 리오프닝 주들의 수익이 나오는 게 앞으로 5년 뒤의 일이 아니라 당장 6개월, 1년 뒤에 수익이 나오니까 예, 그때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걸 참을 수 있냐 없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국면 이익의 전망치에 따른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중요하다. 포트폴리오 중요성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연이어서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다 성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책에 나오는 내용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책을 적으면서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우리 책 편집장이 아이디어를 준 게 전무님이 투자의 본질 많이 얘기하시는데 투자의 본질로 하면 어떨까요? 그렇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투자의 본질은 뭔가 제가 지금 오늘 방송에서 계속 본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박전무 그래.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야? 본질은 뭐야? 예, 그 얘기시잖아요. 그 투자의 본질은 제 주변의 주식의 고수들 보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로 인해서 돈을 버는 거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앞으로 1년, 3년 길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 가치의 변화에 내가 돈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 기업 가치가 지금은 너무 좋은데 1년 뒤에 이렇게 안 좋아질 기업들은 주가가 또 미리 선반영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업 가치 성장에다가 투자하는 거야 라고는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기업 가치 성장에 삼성전자 성장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했는데 왜 지금 마이너스 하이닉스 성장하고 있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또 30% 40% 떨어지면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데요. 그래서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가치 성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공감은 빨리. 신뢰는 천천히. 네, 신뢰는 천천히 해서 어떤 기업 가치의 변화가 딱 시작되면 작년 코로나 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19년 대비해서 27조에서 오히려 36조나 이익이 늘어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이익이 더 망가진다라고 이제 내가 선입관을 갖고 그걸 계속 고집하다 보면 결국은 주가가 맞았잖아요. 주가가 맞았는데 내가 빨리 공감을 못했던 거죠. 공감이 아니라 고집을 부렸던 거죠. 예, 그런 것처럼 기업 가치의 변화에 대해서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할 때 들어가서 그 기업 가치 변화를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을 때는 다 반영이 됐으니까 이제 팔고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하고 아주 다른 면이 하나 있어요. 변동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주식을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변동성 때문에 위험자산이라 하는 거거든요. 주식만 투자하면 손해나는 자산이라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손해나는 자산이라고 부르겠죠. 절대 하면 안 되는 자산. 근데 주식을 많이 투자를 권유하면서도 우리가 위험자산.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해야 될 때를 리스크 온이라고 그러고, 그죠? 위험자산에서 빠져나와야 될 때를 리스크 오프라고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리스크 온이라는 말은 이 위험자산이 변동성이 하락 변동성이 아니라 상승 변동성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주가는 어떤 변동성을 갖고 움직이는지. 기업 가치의 성장률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주가의 등락은 왔다 갔다 하면서 기업 가치 성장하고는 다른 모습이잖아요. 다른 모습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변동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변동성의 위험에 대해서 좀 너무 간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서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의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수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가치 변화에 대한 과감하게 내가 투자하는 거는 공격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수비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그 수비 전략을 제가 작년에 올해 얘기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제 후배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슈퍼개미들 중에 아니 대부분은 주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강세론자가 많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작년에 아무도 3천이라는 거는 꿈도 못 꿀 때 형님은 3천을 얘기하다가 그동안에 2번의 조정을 다 조정이 온다라고 또 경고를 한 게 신기하다는 거죠. 그거는 저는 이제 코스피라는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너무나 저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했다 했잖아요. 파생 상품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우리나라 코스피의 변동성에 대해서 좀 네. 많이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8월 달에 갑자기 저는 또 약세론자로 변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세요. 9월, 10월, 11월 정도면 이제 뭐 많이 보면 한 2,850까지도 또 빠질 수 있으니까 3,000포인트 밑에 내려가면 다시 그 줄여놨던 포지션을 늘리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게 우리가 수비를 제대로 하잖아요. 모든 운동 경기 보세요. 야구가 됐든 축구가 됐든 상대가 공격을 했는데 우리가 방어를 잘했잖아요. 그러면 역습 찬스가 맞습니다. 나오죠. 예. 우리가 공격해야 될 때 또 점수를 못 넣으면 또 실점이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공격을 제대로 했으면 올해 또 수비를 제대로 잘해주잖아요. 수비를 잘해야만 내년에 또 그런 경기 소비재에 또 장이 열렸을 때 자신 있게 공격할 수가 예,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의 본질은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거는 한 25%, 30%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아직 인지하지 못할 때. 그리고 어떻게 투자하라고? 과감하게. 예. 근데 투자에 실패하는 케이스는 보면 모두가 인지하고 있을 때 공감을 늦게 하는 거죠. 네. 아, 그래? 그게 좋아? 그게 좋아 하면서 이제 뒤늦게 들어가면서 뒤늦게 과감하게 투자할 때가 많고요. 또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할 때는 전무님 너무 그런데 조금 샀어요. 예. 대중들이 인지할 때 과감하게 투자했어야 되는데 조금 샀다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 때 아 그렇지 내가 왜 500만 원만 투자했지 하면서 뒤에 또 막 5천만 원 주식이 막 늘어나죠. 예. 이게 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주식 시장에서 돈을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가치 변화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또 주가의 변동성에 내가 실점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